아직까지는 뭐 심각하다라고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이게 체감까지 되는 정도는 아니고. 주택 가격이 지금은 반영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반영해서 단기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바닥이 아니라 더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네, 인구수는 크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요.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건 인구의 이동이다. 이제 이 지방권은 다시 제자리로 복귀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좀 어려울 것이다. 큰 틀에서는 인구가 뭐 감소하고 가구 수가 감소할 수는 있어도 이 가격이라는 숫자 자체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자, 지금 오늘 이제 부동산 투자 전문가 두 분이랑 그다음에 또 경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부동산 집값이랑 그리고 또 지금 21세기 2023년에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집값 하락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고 지금 많이 급락했으니까 사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당연히 이제 부일라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보통 이제 뭐 무릎이냐 뭐 이렇게 뭐 발목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뭐 어쨌든 지금 상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하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한 무릎에서 뭐 발목 사이 정도라고는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최근 몇 년간이 어찌 보면 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었지 사실 원래 그 지역별로 좀 움직이는 게 원래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편차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빠진 지역들은 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만 서울은 한 22%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뭐 하락폭은 뭐 상당히 큰 상태에서 여기서 물론 뭐 추가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뭐 많이 빠진 상태인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사야 되느냐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급하게 산다 만다를 결정할 때는 이게 바로 뭐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승세의 속도가 가파를 때는 뭐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뭐 당분간 어떤 그 상승폭이 뭐 작다거나 아니면 천천히 뭐 보합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뭐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뭐 조급하게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바닥 근처로 가고 있지 아직은 아니다. 뭐 지금 어떤 지역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뭐 일부 좀 반등한 지역들도 좀 분명히 있고요. 아,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어디일까요, 그러면? 그건 좋은 뉴스니까요, 그 지역에. 그렇죠.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뭐 이미 지금 반등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과거 대비 가격이 한 10에서 15% 정도 한 두세 달 전 대비 뭐 송파구 같은 지역들은 뭐 그렇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강남 지역들이 지금 약간 강동, 강남, 뭐 송파 이쪽에서 뭐 워낙 하락이 좀 많았었지만 지금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상욱 작가님. 주택 가격이 지금은 반영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반영해서 단기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현재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자산 가격에 반영하는 소위 그 자본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있었던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요인들을 가격에 반영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요구 수익률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 같은 그런 요구 수익률이 4%에서 4.5로 올라가고 경기도가 4.5에서 5.1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냥 식으로 계산하면은 서울은 약 한 15에서 17% 하락이고 그리고 경기도는 한 20% 하락하면 되는데요. 근데 작년 말에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빠졌던 데가 있어서 아까 송파도 얘기했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20% 정도로 회복하는 게 현재 기준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은 다 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앞으로의 지표에 달려 있는 건데 저는 하반기에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가능성이 다 열려 있긴 하지만 그게 성장률 저하라던가 그래서 경기가 올해는 좀 작년은 금리라면 올해는 경기가 가격에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은요? 예, 사실 그 경제학자들이 제일 전망하기 싫어하는 게 사실 부동산인 게요. 그 이유가 경제적인 맥락보다는 의외의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맥락에서 너무 뒤틀리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는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런 거에 대한 정책 또는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대한 배려들이 한껏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미 자가 보유율이 거의 60%에 다다른 상황에서 특히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있는 정책을 하는 게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도 훨씬 더 선거에서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집값 떨어뜨려 놓고 선거에 당선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 전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선물 보따리가 계속 나올 것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들이 꽉 차여 있는 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실장님은요? 저는 아직 조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가격을 전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의 가격일까요? 이제 저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 가격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기준으로 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파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주 대비 등락률이죠. 그러니까 근래 22년 끝자락 23년 초에 이 등락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0.4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저 수준이죠.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그 마이너스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0.5죠, 거의. 그러면 마이너스 0.5에서 나름 올라가고는 있어요. 0에 가깝게까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에까지 가깝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가격 등락률 하에서 바닥을 찍은 거고, 여전히 플러스로 전환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구간은 제 생각에는 뭐 23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에 맴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역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더 이제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바닥이 아니라 더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등락률이 올라가는 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등락률이 올라가는 것은 0을 통과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가격 자체는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보다 0.5%나 빠지다가 이제는 지난주보다 0.3% 빠지는 느낌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좀 주춤해지는 흐름은 있습니다. 흐름에 기여한 것이 아마도 금리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인하하지 않았지만 시중금리가 먼저 반영돼서 떨어지고 있고요. 규제 완화도 당연히 반영이 됐겠죠. 매수 대기자들이 매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굳이 따지면 이제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디찬 물이 덜 차가워지는 것이지 이게 뜨거운 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부동산 폭락 가파르다 보니까 가짜뉴스도 좀 많다고 하던데,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속지 말아야 되는 것도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대표적인 수단이 언론이잖아요. 신문이나 뉴스 보도인데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되는 것은 사실 밋밋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것이 보도가 더 많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게 이슈성이 되고 뉴스거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벌써 반등 시작 뭐 이렇게 하면서 물음표 찍고 느낌표까지 같이 찍어버리고, 아니면 어떤 데 이제 부동산 PF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나 뭐 하면서 분명 시장의 온기와 냉기가 같이 섞여져 있는 것들을 분명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증시가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참 그게 애달픈데, 근데 부동산이 진짜 무슨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국가 경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전 건설업자도 아니고 그런 걸 대변할 생각도 없지만 실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지금 어떤 불안감들이 조장되고 있는 보도들이 일부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만큼 굉장히 시장이 불안전하지 않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지방은 좀 더 불안전한 지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크게 발목 잡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모니터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 자체를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왜 웃고 계세요? 그 시장에 대한 그 진단이 일단은 그 정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그 동향, 주간 가격 동향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간 가격 동향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매매 실거래상이 있지 않더라도 일단은 가감을 하게 되거든요. 보정을 하면서 발표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간 동향으로는 소위 하락세가 축소가 되고 있어요. 하락세가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계속 하락 중이긴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거 말고 케이스 실러처럼 그 실거래 쌍 베이스로 발표하는 그 실거래 지수가 있는데 월간으로 발표하는 그 실거래 지수가 있는데 실거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한데 서울이 1, 2, 3월 플러스로 돌아버렸거든요. 플러스로. 그러다 보니까 주택 부동산 시장이 서울 시장 위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지수 기준 180 갔다가 141까지 내렸다가 지금 145로 한 3% 올라온 거예요. 서울은. 그러니까는 서울 보시는 분들은 반등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전국은 여전히 한 140 갔다가 이제 115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하락세가 조금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상승 하락세가 조금 다르고 그 부동산 그 KB도 그렇고 부동산원도 그렇고 가격 동향 발표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밖에 안 돼요. 근데 지수는 작년에 20%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주간 동향이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보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주간 동향 발표할 때 계속 마이너스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간 가격 동향이 그 가격 설명액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오히려 월간으로 발표하는 그 실거래 지수가 되게 정밀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로 보나 주간 단위로 동향을 보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지금 이제 전국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하다가 서울이냐 지역이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재밌게도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던 지역 2020년, 21년 역시 서울이에요. 그리고 집값이 크게 더 많이 조정됐었던 지역이 또 역시 서울이에요. 근데 또 역시 급등하는 지역은 또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락률이 심한 지역인 거예요. 그만큼 매수세가 몰렸다가 매수세가 크게 빠졌다가 주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근데 정책적으로도 저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규제 완화잖아요. 특히 분양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규제 대상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역시 서울이에요. 그러다가 규제 완화 지역이 또 어디입니까? 역시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급등락을 설명해주는 규제 측면에서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이게 일시적인 일과 중장기적인 일이 같이 만나는 그런 국면이에요. 23년이. 그러니까 이 중장기적인 얘기가 주로 인구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라는 측면에서도 대거 인구가 서울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지방으로부터는 계속 뭐 인구 절벽, 뭐 도시 소멸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미분양 주택도 더 쌓여요. 지방의 경우에는. 근데 서울의 경우에는 매수 기회가 온다. 그러면 정말 그 분양 사업에 뭐 200대 1로 달라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가격 상승을 또 촉진하는 역할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런 현상을 좀 탈동조화라고 좀 표현을 해왔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전국 매매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거죠. 서울과 지방이. 또 재밌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탈동조화 현상이 서울 내에서도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는데 임차 시장에서 빌라냐 아파트냐. 이게 아파트 전세 거래의 경우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전세난이었잖아요. 세입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세입자들이 전세를 또 선호하는 현상이 맞물립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시중금리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월세 선호 현상이 이제 주춤해지고 다시 전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전월세 거래량에서 전세 거래량이 60% 이상으로 다시 반등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빌라의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더 많아요. 월세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문제나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조작이나 여러 가지 사기의 오류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세 시장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으니까 사실 서울의 집값은 전세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가 다시 보합에 가깝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시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별로도 그렇고 아파트냐 빌라냐 유형별로도 그렇고 따로따로 노는 이런 탈동조 현상이 좀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저희가 뭐 지금 평균도 얘기하고 뭐 실거래가 지수도 얘기하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차피 내가 내 집을 사냐 안 사냐 내 집 마련이 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국의 집값이나 어떤 특정 지역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하셨지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사항이지 사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마 이 관심 있는 분들은 빌라를 사기보다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실 것이고 아파트도 뭐 나홀로 아파트를 산다기보다는 좀 대규모 뭐 대단지 아파트, 중대단지 아파트를 살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아파트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약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좀 실거래가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거래가 좀 되면서 상승하는 것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접 지금은 좀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좀 발품 팔아가면서 정보를 좀 얻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재테킹 SBS BG에서 촬영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촬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기획한 이유가 뭐 이제 여러 좋은 의견을 같이 듣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그때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게스트가 많으니까 전 질문 한 개만 던지면 서로가 다 말씀하신다고 이제 바쁘시던데 최상욱 작가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던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이런 진단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전망도 어느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요인 때문에 좀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핵심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제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요인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진단은 진단이고 전망은 전망이니까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네. 자,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량 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님 어느 정도 풀린 거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색 구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평균 거래량이 1년 기준으로 100만 호 정도 아파트가 매매 거래는 됐는데 한 80만 호 정도 되는 그런데 서울은 또 그중에서 한 10만 호 정도 매매 거래가 되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매매 거래량이 1년에 10,000호였기 때문에 월간 800호 정도 평균 거래된 거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진바닥이고 자연스럽게 서울 매매 거래량도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올라가면서 거래가 둔화되다 보니까 소위 5월, 6월부터 완전히 위축이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월간 기준으로 약 2,000세대까지 서울 기준 올라왔고 많이 증가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연봉 1억 받다가 1,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2,000만 원 올라오니까 연봉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이 는 게 아니고 뭐 거의 망했다가 잠깐 살아난 건데 이제 그런 느낌이고 다만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월 1,000세대였다가 2,000세대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아까 지수도 그렇지만 서울시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확실히 온기가 도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도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래서 거래량이 전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토막 정도 났었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로 회복했고 서울은 10분의 1 토막 났던 게 5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회복하고 있으니까 추세적으로는 회복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책 효과로 인해서 반등한 건가요? 그게 거래량은? 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을 최근 들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현금 흐름 창출 자산이다 보니까 임차료랑 요구 수익률에 매우 칼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또 시장 금리를 너무나 합리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거래량이 적어서 소위 시장성 있는 실거래가 찍히기보다는 소위 일부 공포에 의해서 더 낙폭과대 실거래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서 지금 전반적인 그 매크로나 거시 지표들 챙겨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 건 맞는데 요구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갈 건 아닌 것 같고라는 약간 이런 생각에 이제 시장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지역들에서 그 반등 실거래가 빠르게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20% 선에서 그 매우 그 균형 가격대에 진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 가격대는 서로 매수 매도자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불량이 지금 전국 미분양 주택은 어떻게 되죠? 지금 한 2월 기준으로 한 75,000 세대, 뭐 78,000 뭐 그 정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정부가 관리하는 뭐 그 수치가 뭐 한 65,000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000호 정도가 미분양이면 이제 뭐 그때부터 뭐 관리를 한다,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추세상으로는 좀 뭐 늘어나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뭐 과거 대비 그러면 많은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뭐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회사 다닐 때 그때가 이제 신입사원일 때 바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때 미분양이 뭐 13만, 16만 호까지 막 갔었는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업계 탑급 회사들이 한 회사가 미분양을 막 15,000세대, 2만 세대까지 막 가지고 있으면서 부도가 난다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걱정은 하고 있지만 이게 체감까지 되는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미분양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인데 이게 지금 2월 기준으로 한 8,5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이제 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게 정말 부담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분양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급격했거든요. 이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청약 시장이 완전 붕괴되면서 미분양이 늘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을 못한 거죠. 어찌 보면 너무 미분양 속도가 빨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1, 2년 있다가 이게 악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또 뭐 금리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좀 청약 시장에 훈풍이 좀 불고 하면서 이제 미분양이 좀 해소가 될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미분양 조만간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위험선을 초과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뭐 16만 5천 원까지 다시 갈 것이냐 그것을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지난번에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주택 추계를 했는데 뭐 많게는 16만 8천 호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행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 시점을 고려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다시피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뭐 단편적으로 요것만은 꼭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게 미분양주택 건수예요. 미분양주택 건수가 줄어들 때는 반드시 매매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주택이 시장 재고에 맴돌 때 이게 21년이에요. 이때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22년부터 미분양주택 건수가 늘어나죠. 이때 상승률이 제로에 가깝게까지 떨어져요. 그러다가 미분양주택 건수가 22년 중반부터 급격히 치솟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진 거예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미분양주택이 결국 우리 가격은,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원유도 마찬가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여러분은 더 높은 연봉을 향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월 말일 혹은 그 전날이에요. 30날, 31일 날. 이때 미분양주택 건수가 보도자료로 나와요. 그때 미분양주택 건수가 7만 5천 호, 뭐 8만 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직 매수 시점이 아니구나. 근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미분양주택 건수가 확실히 해소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매수 시점이 좀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의 기준으로 가져가셔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미분양주택 건수 좀 너무 좋은 부분 말씀 주셨는데 특히 지금 미분양주택 건수가 뭐 7만 5천 호 정도까지 찍고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급은 지금부터 공급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달려있는 게 뭘까요? 매수세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박원갑 수석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자기가 쓴 글을 보내주셨는데 블로그에 쓴 글이 제목이 뭐냐면 매매 가격은 단톡방에서 결정된다. 제가 동감해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매수세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공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인허가 받고 공급 사업하고 있는데 매수세 그걸 공급되는 양을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단톡방에서 이야기 나누는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그 단톡방의 그 감정을 그 거시지표로 옮기면 주택가격 전망 CSI죠. 이 지표가 어쨌든 저점 찍고 반등은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살아나고는 있어요. 이게 금리랑 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시중금리랑. 근데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매수세가 언제 100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미분양주택 건수가 이제 해소되느냐 여부를 결정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미분양주택 건수 발표될 때 월말마다 그걸 좀 추적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소되느냐 그걸 좀 판단 기준으로 세우셔서 특히 2개월 연속 미분양주택 건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거의 매수 시점이 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래도 높은 이 위험선에 해당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미분양주택 건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부일라님이랑은 카메라에는 왜 그렇게 같은 앵글에 들어가기 싫어하세요? 좀 이렇게 가까이 좀 앉으세요. 부담되죠.
아니 그러면서 부담되죠. 아까 최상욱 작가님이랑 자리 네.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 최상욱 작가님 정도는 괜찮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다 너무 좋은데. 아니, 미분양 있잖아요. 네네네. 그 미분양 15만 원까지 전망하는 것도 사실 그 근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올해 30만 원 분양 예정인데 네. 수도권과 지방이 반반이에요. 근데 지방은 평균적으로 60% 미분양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15만 원 미분양 하면은 9만 원 미분양이 추가되는 거고, 그럼 7만 5천 기준으로 16만 5천 되는 거고요. 근데 수도권은 그 미분양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수도권도 20%, 30% 미분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30만 원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아마 20만 원 정도로 공급량이 내려올 것 같아요. 특히 그 30만 원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12만 정도 돼요. 그러면 정비 사업은 조금 속도 늦출 수 있거든요. 늦추려고 하고, 요즘 그래서 일 안 하는 게 시대적인 그 사명입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분양해봐야 분양 안 되니까 우리 좀 늦추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을까요? 정비 사업은 절차 사업이니까 공사비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공사비 변경 회의를 하자. 다다음 달에. 그래서 다다음 달에 막 전체 회의를 하면서 이견이 발생을 해요. 그럼 또 다다음 달에 한 번 더 회의를 하자. 이러면서 정비 사업은 조금 분양 시점을 미루려는 것 같고, 다만 그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쪼개보면은 한 여기서 7, 8만 원 정도 애드되면은 15만 정도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미분양이 7만 5천으로 계속 굳었는데 그거는 분양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3월부터는 분양을 하면은, 그래서 뭐 6,000세대 분양하면 3,000세대 미분양이다 막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미분양이 10만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 근데 원장관님한테 그래서 20년 장기 평균 미분양 6만 4천인데 작년 12월에 6만 8천으로 넘어버리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했더니 본인이 미분양은 큰 문제가 없고 중공 미분양이 문제인데 중공 미분양으로 갑자기 포커스를 옮겨버리셨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경기는 미분양이 문제거든요. 근데 중공 미분양은 안타깝지만 2년 후에 늘어나요. 준공돼야 준공 미분양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22년 9월부터 미분양이 튀었는데 준공 미분양은 그럼 24년 9월부터 튄다는 말이죠. 그리고 24년 9월은 총선 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우 전략적인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미분양이 매우 큰 문제라고 저도 공감을 하죠.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있는 게, 그 미분양도 이제 전국을 합치면 이제 7만 5천 세대긴 한데, 이제 아까 이제 탈동조화 얘기를 하셨듯이 이것도 이제 지역과 이제 서울, 수도권을 좀 구분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은 지금 1,000호가 안 되거든요. 아 진짜? 네, 그리고 다 풀렸어요. 그리고 세종시는 없습니다. 네. 세종시는 아예 미분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전국에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특정 지역에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국 미분양을 몇 개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의 미분양이 줄어드는지를 보는 거. 아까 이제 실장님이 말하신 거를 조금 지역으로 포커싱을 좀 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진짜 저 더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게 있는데, 그 실장님 얘기도 미분양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동산은 부동산이잖아요. 그 지역 기반 재화이고요. 돈은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서 청약 관련, 미분양 관련 규제 해제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서울로 받고 수도권으로 오고, 지방에 가야 될 분양 관련 자금들은 다 지방에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작년 9월부터 3만 2천, 4만, 4만 8천, 5만 6천 이렇게 올라갈 때 올 지방 미분양만 늘었고요. 근데 서울 미분양은 1,000세대도 안 됐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 미분양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대책을 막 풀다 보니까 서울은 이제 상당히 풀리는데 지방은 오히려 더 초토화가 되고 있어서 이쯤 되니까 약간 거의 의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지방 소멸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자동차도 그렇지만 차 재고가 많거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재고가 많은데 그런 게 많다고 나라한테 뭐 대책 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미분양이 많으면은 전부 국토부 찾아가가지고 그 대책 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 같은 경제학자가 보실 때 정말 이런 현상이라는 게 좀 정상적인가 저 약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사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팩트를 얘기하니까 국가 경제에서 부동산이 이렇게 되면 뭐 어떤 흐름들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다니냐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지역에서는 어느 당으로 공천을 받느냐가 사실 자기의 재선의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예선전에서 1등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예선전에서 누구에게 우리 그 당의 배지를 부여할 것이냐, 이걸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광역시도 일부 지역, 그리고 광역시 이하의 시군 단위는 그 동네의 오피니언 리더들, 쉽게 얘기해서 로타리 클럽에 계신 분들인데 그 중에 꼭 껴 계신 분이 지역 건설회사 사장님들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아주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로 이제 김 작가 팀이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제가 끝나진 않고 교수님이 끝날 것 그러니까 저요. 같이 욕 먹어야죠. 아니, 저는 혼자 죽지 않으실 것 관련이 같은데. 없습니다. 김 작가 TV만 끝날까요? 내가 끝나면 다 끝낼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를 가면 그 동네를 대표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회의원 했던 출신이 삼선해서 이제 나갈 때가 됐다. 그럼 그 동네 그 로타리 클럽에 계신 그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제 다음번에 누구 할 차례인지 그 기수를 따져요. 이제부터 28기부터 32기 사이에 나올 때쯤 됐네요. 그럼 그때 전교 1등부터 전교 5등 하던 애들 뭐 있느냐? 누구는 대학에 교수하고 있다. 걔는 뭐 공부하는 애니까 빼고 누구는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슬슬 논의를 하거든요. 이거 너무 생생한데 네. 지금 너무 생생해서 진짜로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 얘기인가요? 거의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생생함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듣죠. 넌 만약에 하면 뭐 할 거냐? 그럼 내가 여기에 농공단지는 어차피 지역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돼.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최근에 내년 총선에 원래 공천에 관심 많지 않으셨나요? 주변에서 들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반 산단으로 어떻게 해서 뭐 하고 어떻고 그리고 국가에서 크게 하는 뭐는 가져오고 이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미분양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런 얘기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저도 계속 이 정책적인 기조가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역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서울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규제로 꼭 뭉쳤더니 다 그 돈이 지방으로 가서 지방 부동산을 부스트를 켰었고, 그래서 서울 이제 못 사고 지방도 못 사게 일부 지역들 막기 시작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리 올라가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하기에 유의미한 환경은 아직까지 100% 도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까 답을 주셨어요. 서울은 미분양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세종도 미분양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투자하기에 100% 쾌적한 금리 상황도 아니고 정책적 규제를 100% 푼 것도 아직은 완비된 것도 아닌데 벌써 그들 지역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나중에 그 뒤에 총선까지 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규제 풀리는 것까지 따져보면 이들 지역은 그 뒤에 흐름은 뻔히 보인다고 전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과 이런 지역에서 이 선거 앞두고 규제 풀었는데 그러면 지방에 있었던 돈이 다시 서울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분양 더 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남은 수수는 정말 또 역대급으로 부동산 규제를 그동안 거꾸로 했던 걸 다시 다 거꾸로 해서 다 풀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특히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해진, 아까 탈동조화라는 단어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아파트 분위기와 전세 분위기가 그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때문에 완전히 엇갈렸어요. 집 다세대 다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뭘로 먹고 살며 나도 내 부채, 담보대출이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걱정까지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케어한다? 와, 이제 뭐 진짜 정부가 0%대로 대출해 줄 테니 사실 분들은 빨리 사서 실수요하십시오 직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럼요. 잠깐 출처를 말씀드리면 그 탈동조화라는 또 시작이시군요. 그 단어는 그레이트 리세션 23년 경제전망서에 몇 페이지에 부동산 편 제목입니다. 그 단어를 왜 말하셨나 싶었는데 본인이 만든 단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거에서 자기가 이제 여보세요. 아니 거기서 언급된 단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그 단어를 만든 줄 알겠어요. 단어를 만들었다기 아니라 23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제 뷰가. 정확해요. 말씀하신 시청자 거대로. 여러분, 저희가 또 침목이 좀 깨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불라님은 부동산 유튜버이잖아요. 사실 투자자이잖아요. 강남 상구, 용산구 전세가랑 매매가는 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보다는 크게 안 떨어진 걸로 들은 것 같은데. 구마다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아, 네, 구마다 해주시죠, 그러면. 아니, 뭐 구마다 다 얘기하면 뭐 네, 끝이 없기 송파구에 때문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송파구에 살긴 삽니다. 아니, 아까 전에 본인이 말했어요. 강남구도 뭐 사실 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는 뭐 매매가도 뭐 다 다르니까 뭐 요즘 전세가 사실 뭐 전세가 많이 빠졌다. 특히 이제 입주 물량이 강남에 몰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세가 막 추가 하락이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 막 집을 좀 보러 막 다녔거든요. 왜요? 아니 뭐 집을 여러 가지 사게요? 여러 가지 집도 이제 뭐 보면 안 됩니까? 왜? 아니, 이미, 아니 뭐 나는 뭐 일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이미 다주택자신데. 자, 근데 김 작가님, 네네. 이 카메라 사러 돌아다니셨죠? 네네네. 부동산 보러 다니신 아, 거예요. 역시 판이 다르네요. 자기 일하는 겁니다. 네네. 자기 일하러 카메라 사신 것처럼. 네. 조용히 계세요. 어쨌든 다녔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남만 보더라도 전세가 입주장이 이제 한 그 개포에 보면 이제 뭐 대단지들이 입주하면서 실제로 전세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뭐 뭐 예를 들어 한 12억 정도 시세가 있던 전세가 급락을 해가지고 한 8, 9억까지 거래가 되던 것들이 다시 이제 입주장이 좀 끝나가면서 다시 12억, 13억까지 다시 반등을 했어요. 전세가.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전세가 막 빠졌었는데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있는. 아, 원점을 해보겠다는 네, 거죠.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동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세가 지금 약간 회복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뭐 지금 전세 대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엄청 급등하면서 그 불안감과 약간 공포감까지 느꼈던 그런 대출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항상 뭐 어떤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매수자의 마음으로 지금 많이들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 매도자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보면 조금 더 시장을 읽기가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전세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회복이 좀 될 거라는 기대감을 좀 주인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금리가 좀 내려갈 거라는 좀 이제는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드니까. 그럼 이제 전세가 좀 받쳐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시 가격도 좀 낮춰줘서 어찌됐든 간에 부담이 좀 없어요. 보유 부담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빠져버린 가격에서 던져서 무슨 이득이 있는 건가. 조금 더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조금 분위기 봐서 그때 가서 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실수요자, 실거주자들이 있는 아까 말한 강남 지역들 이런 데들은 지금 전세도 약간 반등하고 그에 따라서 매매가들도 약간 좀 탄탄히 좀 버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로직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김 작가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리면 다주택자 입장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매도세를 결정지거든요. 공급량은 두 가지죠. 기존 주택과 다주택자의 공급인 거죠, 주로. 그죠? 왜냐면 내 집을 공급하는 건 또 내 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수급에. 근데 수급에 결정짓는 것은 건설사의 공급, 분양이죠. 그리고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의 공급.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재미있게도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정말 공포감이었어요.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유는 뭘까요? 세입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입자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전세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세입자를 받아요. 근데 이걸 세입자가 나타났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빈 공간을 뭘로 메꿔요? 또 대출로 메꿔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고 월세 수요로 전환되고 또 금리가 또 떨어져 주니까 전세 수요가 다시 늘고 그리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다시 보합에 가깝게 올라가면서 시중금리도 떨어져 주니까 다주택자들이 급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를 들어 투자한 주택수가 5개인데 하나라도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매가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실거래가니까. 근데 금매가 이제 다 소진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마음이 안도감을 갖다 보니까 매도자가 그렇게 급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바닥 찍었는데 내가 매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 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게 정확히 미분양주택 건수로도 나타납니다. 말씀 다 해주셨던 건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어쨌든 서울의 경우에는 시장재고 수준이에요. 제가 시장재고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는데 편의점에서
맛동산 팔려면 하루에 5개씩 나간다. 5개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못 파는 일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쌓여 있어도 안 되겠죠. 100봉지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적정 재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적정 재고 수준이에요. 서울의 경우에는.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 지역이 가장 대표적으로 경북, 대구, 충남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집값 조정이 굉장히 뚜렷하고 서울의 경우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관찰되고 있다. 그 관찰되는 현상이 기존 주택 공급도 그렇지만 신규 주택 공급 둘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촬영에서 그럼 가장 중요하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그럼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는 뭘까요? 저도 뭐 진짜 이제 상체가 아니라 하체에 있다는 건 100% 동의하고요. 하체에 있었으면 본인이 대출 부담이 너무 무리한 수준이 아니면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에 주의자. 오늘 박종호 교수님은 상체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요? 새 옷 입으셨어요.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좀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제가 원래 좀 방해가 오늘 마이크 욕심이 좀 많으시네요. 진행을 하시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식사를 해야죠.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하체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출에 대한 제도와 정책적 지원과 부양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장만을 해야 돼요. 아, 지금이라도?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역사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광화문 광장하고 을지로 쪽에 일부 광장하고 충무로의 그 대로변이 안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해방 이후 한국의 이제 서울 수도 도시를 도시구획을 하려고 했는데 그 600년 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부터 우리 시청까지 앞이 불법 노점들이 2중, 3중으로 다 있어서 도로폭이 지금과 같은 뭐 16차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절반에 8차선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전쟁 터지자마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머지가 다 부산으로 내려갔었을 때 내무부 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각하, 지금이 토지구획을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 망하고 다 내려갔습니다. 했더니 이거 공식 문서에 있어요. 예, 국토부 문서에. 그랬더니 지침이 내려온 게 피난민들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도시구획 정리를 해라 라고 해서 그때 그렸던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국유지니까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땅이라는 게 수도에서는 더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일한 기회에 이걸 확보하자라고 해서 넓게 잡았는데 광화문 광장이 다시 좁아졌어요. 왜? 양쪽에 가장 그 당시에 쟁쟁한 세력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부. 한쪽이 동아일보, 그 당시 부통령이었죠. 그리고 또 한쪽은 감리교, 우리 지금 그 면세점 있는데 그쪽인데 종교단체들은 또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어디 우리 쪽을 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도로가 잡힌 거거든요. 자, 역사적인 걸로 좀 얘기를 해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안에 더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 없어요. 네,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가계대출 통계예요. 그리고 이 가계대출 통계를 제가 좀 잘 보지 못해서 2020년에 우리나라 가계 그 열의를 좀 잘 읽지 못했던 그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꾸준히 봤는데 우리나라 가계가 어느 정도 지적 레벨이 높냐면은 저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가게는 김작가 채널부터 시작해서 다 본단 말이에요. 연준 FOMC 점도표까지 전부 보고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결국 그 최종 결과물. 그래서 미분양도요. 아까 미분양도 21년 11월부터 13,400에서 14,000으로 600세대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가계대출을 줄여버려요. 월 10조씩 빌리다가 바로 마이너스로 상환하고요. 21년 11월에. 네, 정확히. 그 21년 11월부터 그때가 자산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 순간에 우리나라 가계는 정확히 그때부터 딱 감축으로 들어가요. 이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월 달에 8조 원 줄였고 2, 3월에 5조씩 계속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가계대출이 저는 3개월 연속으로 6조 원 이상 나온다면 그리고 정말 좀 더 빠르다면 2달 연속 6조 원 이상 나왔을 때가 우리나라 가계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는
사람마다 위험 수용 성향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빨리 수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수용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시장 전체가 그 자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마켓 자체가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일부 세력만 이제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계대출 통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안타까운 건 현재 기준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DSR이라는 가계대출의 적정성을 우려하는 그런 금융 규제가 21년 말부터 등장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DSR 적용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모기지 같은 경우에 2달 만에 25조 쓰일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인 걸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가 무조건적으로 쫄아있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더 받지 못하는 게 조금 있긴 있는데 그 대출 규제 받지 않는 대출은 매우 적극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계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침체나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가계대출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가계대출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명분이 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 둔화, 그 다음에 주택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미비한 리스크가 더 격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전을 염두에 둔 어느 정도 그 파퓰리즘의 연장선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출 성장세가 나오고 그때가 뭔가 바닥권을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가 역전세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하반기 약세장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시점대를 전후로 정말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작가님 어쨌든 가계대출 통계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똑똑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2021년 11월에 제가 집을 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가계는 그때부터는 다운사이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교수님도 뭐 실거주인 사도 된다 했지만 그래도 지표 하나 뭐 얘기해 주실 게 하나 정도 있다면. 예, 사실 부동산학 개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많은 투자 관련한 지침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자산에 투자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자산의 가장 대표 주자는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모든 정책적 효과는 약간 시차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3, 4년 이상 부동산이 광풍으로 뜨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한 다각적인 규제로 이걸 옥죄했던 효과가 뒤늦게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구간 때 그 정책적 효과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주춤해졌던 일이 있는데 선거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미분양, 특히 지방의 미분양을 만약에 해소할 방법은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다주택자들을 권장할 수도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집을 사신다는 건 그럼 이제 그렇게 하세요. 중과세 안 때리겠습니다 등등까지도 그러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지방에서 자꾸 전출자가 늘고 있는데 그거 커버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 때 제도적 허들이 없어지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요 공급의 원리 그걸로 따지면 부동산학 개론에 나옵니다. 부동산은 오른다고. 네. 자, 부일라님. 네, 뭐 저는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어쨌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거래 가격을 보는 거인 것 같습니다. 뭐 지수를 떠나서 제가 사고 싶은 어떤 단지나 어떤 지역에 실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뭐 그 지역에 좀 대단지 아파트들은 거래가 지금 좀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사는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뭐 대단지들은 지금 거래가 좀 찍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23년 4월이니까 23년 4월에 뭐 7억에 뭐 대단지가 찍혔는데 내가 보고 있는 단지는 거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실 수는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계를 그대로 돌려서 과거로 돌려보면 예전에 같이 거래가 됐었던 어떤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로 해서 뭐 최소한 뭐 비례로라도 맞춰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추정을 좀 해보면 지금 어느 정도 그 지역은 좀 같이 움직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지금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지금 모두 다 사자. 뭐 모두 사지 말자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반등하고 있는 지역들이 뭐 한두 달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방으로 얼마나 더 빠질 거냐 물론 뭐 약세장이 더 일어날 수도 있지만 빠진다고 해서 이미 안 빠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서울은 22% 빠졌고 웬만한 광역시들도 작년에 한 15%에서 18%가 이미 실거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20, 30% 더 빠진다.
그러면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적 재앙 사태가 오는 건데 그런 정도까지의 지금 분위기인가라고 봤을 때 뭐 그렇게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오더라도 약간의 하락 정도라면 뭐 무릎에서 발목 사이 정도라면 지금 내가 실거주 목적이면 사셔도 될 것 같고 뭐 투자 목적이다. 난 철저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시라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지금 그 주택 시장에 뛰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것도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는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부동산만 투자처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조금 더 뭐 조정을 많이 받은 투자처들도 뭐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세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절대적인 투자 금액 자체가 뭐 과거에 어떤 뭐 전세난이 있을 때 대비해서 투자금도 좀 커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상승 속도가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막 1년에 10몇 %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속도가 날 것 같지는 전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막 빨리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뭐 지금 지역별로 좀 보시고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다른 투자를 하셔도 충분한 어떤 여유는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것 같습니다. 실장님에게 여쭤보기 전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모두가 말씀 들어보면 하락세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20% 30% 정도 더 크게 하락할 거라고 또 보시진 않는 것 같네요. 맞나요? 저는 15% 하락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15% 있는데 최대 정도 생각하시면 예. 나머지 분들은 그 정도까지도 아니신 거가 맞나요? 저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요인이 올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런 집들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관심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크게 보시는 작가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성장률 둔화가 반영이 되면은 임차료 상승률이 더뎌지니까 그리고 현재 그걸 고려해서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하더라도 지금 이제 주택에서 요구하는 그런 투자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가격 하락 요인이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총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인할 것인가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이게 하락 요인이 있지만 그걸 내비둘 것인가. 아마 어떤 정책으로든 무언가를 그렇게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 분양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구축이 떨어지면. 여기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게 있어야 피봇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스테이블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성장률 둔화와 금리 인하라는 그런 하락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역전세도 전세가가 안정되고 있는 건 맞지만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낮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충격 요인이 그리고 경기적으로도 미분양 같은 위기가 조금 있어서 확실히 피봇할 법한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좀 근거가 필요하니까 저희 연준도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근거와 함께 그런 피봇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떨어져야 정책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의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요. 여의도 정치. 근데 왜 제 말을 자르고 다시 들어가요?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가고 가야지 왜 이렇게 진행이 특이하네. 아닙니다. 여기 제가 진행자입니다. 빨리 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가치를 추정하는 모든 논문은 이 10가지 팩터 중에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부지, 두 번째가 위치, 세 번째가 건물 자체 컨디션, 네 번째가 평판, 그 다음에 금리, 인플레, 수요 공급 원칙, 정책, 마지막이 가수요예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대부분 보시면 부지, 위치, 건물, 평판, 금리, 인플레, 수요 공급 이것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움직임이 크지 않은, 무브먼트가 크지 않은 팩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장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줘도 굉장히 천천하게 가치의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정책이 너무 이상하게 된 게 요거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뀐 건 문제가 있지만 자 그래서 나머지 요소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뭐 20-30%씩 확확 오르고 다시 20-30%씩 빠지고 동네 어떤 동네 2배 오르고 이런 거는 요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다 뭐냐? 다 가수요예요. 오른데 야 그럼 지금 한 사람은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사자 해서 실수요도 아니고 실제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야 되는 것도 아닌 가수요가 얹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광풍이 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의 진단들과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부동산 바닥 찍었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했었을 때 그 변화의 속도는 지난 몇 년 동안 봤던 걸로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뭐 어떤데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은 가수요라는 가수요는 어떤 경제학자도 그걸 모델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특이한 그 심리적인 형성 때문에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고 이제는 가수요의 그 강풍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금리의 변화, 뭐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나머지 인플레이션의 변화 이런 것들은 진짜 한 3, 4년 지난 뒤에 다시 옛날에 그 고점 근처까지 왔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몇 개월 만에 옛날처럼 막 움직이는 그런 건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실장님. 길게 하시죠.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한번 제가 3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전문가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벌써부터 관전 포인트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바라보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죠? 들어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나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다 우리가 참조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나무도 하나의 거시 경제라는 숲의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주고받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가격 등락률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의외로 대부분의 모든 통계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요. 이게 물가 상승률도 2%를 초과해서 미국 CPI도 9.1을 찍었다가 다시 2%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는 그 구간이 그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슷해요. 네. 역시 가격 등락률도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제시할 만한 어떤 통계를 제시해도 의외로 정규 분포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이 종 모양은 아니지만 좀 찌그러진 종 모양일지라도 거의 부합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한번 저도 생각을 골똘히 해봤는데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될까?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아파트 갑니다. 중개사무소 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매물 중에 무엇을 먼저 살까요? 물건이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싼 거. 싼 거 사잖아요. 싼 게 해소돼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 뭐를 살까요? 그 다음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금매가 해소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거거든요. 가격 등락률이라는 것이 엊그저께는 마이너스 0.5였다가 갑자기 한 주 동안에 급격히 플러스로 전환되는 일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5에 가깝게까지 쭉 떨어지다가 0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이 값이 역시 0을 통과하는 그 지점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내일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추세선을 그려봤는데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건 정확히 그냥 추세선만 그려본 겁니다. 근데 11, 12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전환되는 0을 찍는 지점이.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이것만큼은 쫓아봐야 된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것은 가격 등락률 그 자체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전주 대비 가격 등락률 이 지표를 말씀드린 거는 다른 지표보다 빨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가격 등락률이 어쨌든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까지는 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5 해서 0까지 오느냐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전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샀는데 3달 동안 떨어져요. 기분 좋습니까? 다 떨어지고 나서 사야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가격 등락률이라는 지표는 꾸준히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미분양 주택 그 자체입니다. 23년 경제의 주인공이 미분양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도 미분양입니다. 부동산 PF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그 부도를 바라는 분들도 일부는 계시지만 건설사에 일하시는 정말 최저임금 받고 계신 노동자들도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일어나면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일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이 미분양 주택이 언제 정점을 찍고 해소가 되느냐 이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매월 말일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방법은 기사라도 보실 수 있지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에서 30분 동안 유일하게 혼자서 아까 책 홍보하고 본인 유튜브 홍보하고 참 바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진지한 얘기 할 때는 진지하게 해주세요.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난달보다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는 꼭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모니터링? 제 채널이죠. 이 순간 8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는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기사로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보다 늘었는지.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고 떨어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점 찍고 떨어지는 구간과 가격 등락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과 맞물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네요. 그때 가계대출도 늘어나요. 그렇죠. 다 일치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표가 바로 금리 그 자체예요. 세 번째 아닌가요? 세 번째,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먼저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 상태에 이르면 다시 플러스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시중금리 어쨌든 시중은행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22년, 23년을 놓고 보면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올라갔고 기준금리보다 선행해서 떨어져 준 건데 근데 23년 지금부터는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혹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단톡방 안에서 대중들이 그렇게 믿는 정말 다음 달에 인하할 거야 라고 믿는 기준금리 인하 혹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치솟았을 때 그 지점과 이 세 가지 지표 지금 말씀드린 거 등락률이라는 지표와 미분양주택이라는 지표와 그리고 기준금리라는 이 지표가 같이 맞물려서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이제 작년에도 김작가 TV에 나와서 말씀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23년 연내 혹은 연내는 안 오고 연내 오더라도 끝자락 11, 12월 요 정도로 지금 현재로선 가늠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계속 그 미분양주택 건수가 얼마나 빨리 해소되나 이런 세 가지 지표를 잣대로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궁금해요. 그러면 가격 등락률이랑 미분양 주택이랑 겹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해주셨고 저는 높다고 그때 생각합니다. 가계대출도 겹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집값 이제 사도 된다, 집 사도 된다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이게 주식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일이 단기에 그렇게 되면 뭐 집값도 V자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아까 실장님이 수요 공급 얘기하실 때 부동산도 수요 공급인데 그 수요가 결국 돈이고 돈은 소득과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경기 따라가고 대출은 금리와 대출 제도와 대출 의향 또 이제 은행의 대출 태도 이런 걸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보면은 대출과 매우 그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조 원을 상환을 했더니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갔고요. 그 전년도 재작년도는 120조씩 더 빌렸더니 상당한 두 자릿수 퍼센티지를 기록을 했고요. 2000년대부터 그래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3월까지 누적으로 18조 원을 상환 중이니까 수요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세는 계속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고 일부 통계가 늦게 반영되는 특례모기지론 특성상 이제 일부 반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 수요의 강도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었던 시점에 여기서 좀 더 뭐 조정이 있건 조정이 있지 않건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서 결과론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 대출이 월 6조 늘어나냐, 월 10조 늘어나냐, 월 14조 늘어나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가계대출이 우리나라가 근데 장기 타겟하고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있어요. 원래는 평년 기준 4% 정도로 증가를 시키고 싶어 해요. 이게 2000조 기준 연에 80조 원이고 이게 월에 6조에서 제가 4% 6조를 얘기한 거고요. 6조 정도. 근데 그 20년, 21년엔 120조씩 빌렸죠. 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은 그 2년 동안 300조가 더 늘어났으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늘어났고 가계대출만 해도 막 8%씩 늘어나니까 아 이거 약간 오버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어떻게 2% 성장하는 나라에 8%씩 가계대출 증가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걸 누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아까 V자나 약간 완만한 상승인지 이런 거는 다 그 수요 규모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가계대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모든 거시지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적으로 우리 주택을 구매할 때 보통 대출 끼잖아요. 미분양 주택이 해소된다. 금리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난다. 실제 2022년 중반부터 우리나라 가계신용 데이터를 이제 분기별로 쭉 추계를 해보면 가계부채 규모, 누적 규모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게 거의 처음이에요. 근래 경제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 매수세가 꺾이면서 대출 규모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 맞물리는 지표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작가님은 이제 가계 대출을 봐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미분양이나 금리를 봐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같이 돌아간다는 거지. 조금의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도 공감대를 좀 형성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파트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좀 이제 교수님부터 드려보면 한국 집값 뭐 향후 10년 좀 위험한 요소로 이제 인구 감소, 뭐 가구 세대 수 감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는 정말 우상향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하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볍게 답변해 주신다면. 네, 인구수는 크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요. 그게 이제 점점 부정적인 요소는 분명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그건 느리게 움직이는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또 느니 그게 또 완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굉장히 큰 요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집값도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하는 건가요? 자, 장기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거쳤던 OECD,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좀 높았던 국가들, 프랑스, 영국, 스페인, 그 다음에 호주, 미국, 이런 모든 국가들을 보면 우리의 서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들은 그런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죠. 초고령 사회로 이탈리아가 진입한 연도가 2006년이고요. 독일이 2008년이고, 그 다음에 다 그 글로벌 금융위 즈음인데, 그때부터, 파리, 런던, 뭐 이런 주요 국가들의 도시들의 집값 추계를 보면, 뭐 저출산 고령화 전혀 무관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뷰 포인트를 이제 주셨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매우 흡사한데, 그러니까 인구가 예를 들어서 22년, 23년 집값이 떨어진 요인이 인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재밌는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구가 어제 오늘 감소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스무드하게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요인으로서 따로 구분 짓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인구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인구는 어쨌든 감소세로 이미 들어갔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가구 분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어쨌든 가구 수는 늘어요. 그럼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더 늘어난다는 거죠. 다만 주거 유형이 바뀌거나 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인구라는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건 인구의 이동이다. 그래서 제가 탈동조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렸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구의 이동이 말 그대로 서울과 경기도로 집중돼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소위 인플레이션이나 팬데믹이나 이런 걸 마주하면서 이제 이 지방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제자리로 복귀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탈동조화한 거예요. 근데 서울 또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 지역이 계속 줍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상업화됩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권의 주거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향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이런 일시적인 팬데믹이나 전쟁 이후에 발생한 또 초긴축 이런 것들이 쇼크로 작용을 했지만 이걸 계기로 23년 이후에는 정말 그 탈동조화가 더 지속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 매매 가격 그 자체는 어쨌든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혹은 통계적으로 경험한 통계가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떨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우상향할 거라고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 한 가지고요. 그렇지만 우상향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전혀 다른 경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10년 넘게 애널리스트 하면서 인구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특히 2013, 14년에 주택가격 강세를 전망을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게 인구론이었어요. 2010년에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을 하회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가구 이론이었는데요. 가구는 늘어난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가 다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수의 정점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 틀렸죠. 왜냐하면은 결국 수요는 소득 플러스 대출인데 소득은 인구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구 곱하기 생산성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수를 했던 거는 원래 그 그레고리 맨큐부터 실수를 했었어요. 89년 논문에서
미국 주택 가격이 2006년부터 20년간 계속 빠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00년대 중반에 정점 지나니까 우리 연봉이라는 게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잖아요.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적당한 성장률을 넣은 다음에 인구 가성 구성원을 좀 바꿔봤더니 2006년부터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득이 꺾이니까 성장률이 둔화되겠네. 이거를 80년대 말에 썼는데 왜 틀렸냐면 소위 그 중간중간마다 생산성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틀렸거든요. 그래서 인구라는 변수를 부동산에 고려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이런 생산성은 지금은 식상하지만 그래서 2017년에 빅테크가 떴을 때 우리가 썼던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 당시에 뭔가 생산성 혁신 한 번 더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요즘에도 챗GPT 나오면서 좀 더 생산성이 올라가나 항상 우리는 그 생산성에 집착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령 아까 작가님이 가구가 2030년대 정점이잖아요. 그 가구론조차도 결국은 인구수 곱하기 생산성으로 보면 가구 정점이다 하더라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가구 정점을 돌파한 나라조차도 생산성으로 극복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실장님이 얘기하신 거 되게 공감하는 게 이건 전국적인 레벨인 거고 부동산은 부동산이어서 지역 거점 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2010년에 그 서울시 인구 빠졌는데 서울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서울 생활권으로 설명을 했어요. 행정구역상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 지나면은 사람이 갑자기 사람에서 동물로 바뀌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과천 사는 사람이 서울로 통근통학할 수가 있고 성남 사는 사람이 서울로 통근통학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막 이동하는 건데 왜 행정구역으로 자르냐. 그래서 은은한 그 생활권역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활권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생활 권역의 사이즈는 시도 간 인구 이동을 의미하는 그 통근통학으로 볼 수가 있고 그 통근통학 사이즈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도시를 이용하는 전체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이건 생산성의 합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수도권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게 전국 단위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으로의 그 통근통학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게 될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단어가 탈동조화라고 했으니까 이 탈동조화가 앞으로도 너무 심각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40년, 2050년대까지 경기도의 인구 가구수는 계속 증가하죠. 그 다음에 우리 생산성이 늘어나는 지역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불안 요인은 뭐냐면은 이렇게 특정 나라가 특정 권역의 경제의 절반 이상을 총괄적으로 할애한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수도권이 대규모 메가시티 리전인데 인구 60%에 가까운 인구가 어떤 한 도시 권역에 모이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이 좀 없고 그냥 수도권 하나에 너무 집중되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지만 인구론 관련해서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게 그러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 V자 반등이야 이건 아니고 저희가 08년부터 13년처럼 매우 지리하게 그냥 성장률만큼 생산성만큼 올라갔던 그런 몇 년의 기간이 있었고 시장에 다른 투자 상품 대비 초과 상승률이 없었던 오랜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도 조금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지금 약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불련님 생각은요? 저는 조금 더 그냥 투자자의 시각에서 말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 정도쯤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못한 개념으로 좀 이제 새로운 개념이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지역이 살기 좋아지는 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GTX가 들어온다든지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아마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살 수 없는 지역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민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뭔가 한국인과 비한국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돼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국 땅이긴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인들은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이제는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싶은 지역들, 이제 살게 되는 지역들이 더 좁아지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가구 수가 감소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 밀집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개개인이 버는 어떤 소득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숫자 자체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도 네 많다고 분 다의 봅니다. 공통 의견은 집값은 우상향하지만 그것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 도시 정도일 것이다. 나머지 또 일부 지방 도시는 크게 위험할 수 있다. 그 수도권이 지금도 55%, 60%인데 여기서 더 쏠리면은 수도권이 80%라는 얘기여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부동산 매매 가격하고 직접 연결질 수는 없지만 인구가 줄어든다, 가구가 줄어든다 그런 이슈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가 1인당 교육비예요.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가 2022년에 26조예요. 우리나라에. 사교육 시장 규모가. 근데 21년보다 20조에서 26조로 올라갔어요. 6조나.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그 앞에 말씀하신 게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 이 생산 연령 인구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생산 연령 인구가 아닌 만 15세 미만. 이런 유소년 인구라. 이들의 감소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까?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늘어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성의 문제죠. 소득의 함수라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면 사교육 규모는 줄어들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인구라는 관점에서 앞에 명료하게 정해져요. 왜냐하면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될 테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실은 어디서 나타날까? 빈집은 어디에 많을까? 폐교는 어디서 많을까? 그걸 스스로 질문해서 답변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서울 수도권에 앞으로 빈집, 공실이 늘어날까? 지어진 집이 있거나 앞으로 지어질 집이 있고 그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세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갈 사람은 있고 죄송한 편이지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독거노인이 늘어서예요. 만 65세 이상 1인 가구가 늘어요. 죄송한 편입니다만 독거노인분이 혼자서 사시다가 1인 가구니까 그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잖아요. 그럼 그 빈집이 될 때 누가 채워줄까? 그걸 질문하시면 돼요. 어디에 빈집이 생기고 어디에 폐교가 등장하고 지역들 보면은 뭐 한 10몇 년 동안 한 명도 태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달리 나타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 60%가 집중된 곳이 없다고 하던데 좀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집중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일본이 가장 유사하죠. 예, 일본이 지방에는 860만 호의 빈집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매년 12만 명씩 우리로 따지면 수도권에 해당되는 동경권이라는 곳에 몰려들고 있고요. 이 추세가 이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더 가속화됐어요. 일본이 우리의 앞날의 일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똑같이 간다고 보진 않아요. 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우린. 그러니까 다른 변화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천만 명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1억 2천만 명이니까 이제 30% 정도인 거고 저희는 이제 5,500만 명인데 수도권에 지금 2,600만 명 살죠. 앞으로는 거의 3천만 명 이상 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더 큰 메가리전 시티는 있어요. 상해권도 있고 도쿄권도 있고 뉴욕권도 있고 훨씬 커요. 근데 총인구 전체의 절반이 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총인구 현재도 55, 60%인데 앞으로 70% 이상 되면은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매우 희소한 한국만 사회가 그런 뭔가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거가 예를 들면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빅5 대도시들이 있고 그 빅5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메가 리전들이 다 있고 했는데 우리는 뭐 제가 완전 도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는 사람이 모여서 뭘 해야 돼요. 그럼 건축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건축물이 수도권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수도권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하려고 하면은 외곽에 뭔가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도권이 계속 지금 3기 신도시도 보세요. 수도권에 일자리 없고 주택이 없으니까 뭐 짓잖아요. 그럼 또 그 공간이 또 뭘로 채워지고 그러면 채워지면 거기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몰려와서 이게 계속 수십 년간 반복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인 얘기 해주셨고요. 산업적인 걸로는 일본과 우리의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에 더 많이 몰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일본은 소재 부품 기계장치가 가장 주력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공정 기술이기 때문에 원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 공정을 가지고 있던 선배에게 배워야 돼요. 근데 일본은 그 선배들이 각 지방의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모노주쿠리
정신을 가진 그 사람 밑에 가서 도제식으로 배워야 되니 동경권은 무조건 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동경권에 몰리는 속도가 지금은 좀 우리보다 늦어지지만 일본도 그분들이 이제 거의 뭐 한계 수명까지 이른 상태라서 갑자기 빨라질 거고요. 우리는 주력 산업이 와해성 혁명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브라운관 TV를 잘 만든 분들인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LED인데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새로운 판을 만들 그리고 가장 빨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거는 서울과 수도권이거든요. 네. 우리 산업 관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첨언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배달을 시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국민성 자체가 홉스테드가 그렇게 했죠. 국가를 이제 구분하는데 컬렉티비즘 컨트리냐, 인디비주얼리즘 컨트리냐.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냐. 근데 우리나라가 집단주의적, 컬렉티비즘한 그 정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여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5명이나 모였잖아요. 5명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좋아하는 그 집단지성이나 뭐 그런 것을 발휘해서 위기 국면을 대응한다든가 우리 근모으기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성향 자체가 모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그런 것들도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네. 자, 교수님부터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지금 시대에 좀 어떻게 한다고 좀 보세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요? 사실 요즘 이것에 대한 중요도를 자꾸 희석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히트를 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하나를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은 뭐냐면 베버리 힐즈라든가 롱아일랜드 근처에 아주 부유한 동네 근처에 거기서 인터뷰하는 맞아요. 거리 인터뷰한 거 네, 봤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딱 봐도 부자인 사람이 지나갈 때 익스큐즈 미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보셨나요? 했는데 답변의 10의 9은 딱 한 단어예요. 하드워크예요. 열심히 일했지. 저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근로소득의 무서움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네. 가끔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 받아서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집도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과 분명 달라져서 사기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것이지 밑에서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위에 좋은 동네 아니면 적지 않은 재력 풍족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그 경로를 물어보면 처음 시드머니 만들고 그다음부터 전 계속 투자했는데 승승장구 됐죠? 그거 없어요. 제가 진짜 여기 계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 작가님 아시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부익남님은 이제 나 완전 셀럽이니까 다 공공연하게 알지만 자기가 여기서부터 다 이루신 거고 우리 김광석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 작가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송파, 강남 이런데 서초였죠, 맞아? 이런데 사시고 있는 가장 큰 집을 다 까시나요, 네. 지금? 네. 아니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진짜 제가 우리 MZ 세대들 저희 학교 학생들 때문도 있고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로소득의 무서움을. 이쯤 하겠습니다. 실장님은요?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두 가지 트랙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갑자기 써? 내가 혼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요. 부자는 혹시 마음가짐도 그 채널에서 알 수 있나요? 그런 말씀 공감도 드립니다. 오늘 3명만 함께 할까 그랬어요. 저는 정말 네네. 부자는 네. 상대적인 거라서 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난한 겁니다. 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네. 사회에 영향력 행사하시고 기부하시고 나는 부자고 나 여유 있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큰 부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근로소득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부자라는 그 개념, 정의가 뭐예요?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잖아요. 그 많이에 대한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 기준은 내가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재산을 모았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재산을 어떻게 모을까요? 다 소득을 모아서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학에서 소득이 크게 4가지예요. 하나가 근로소득, 그 다음 하나가 재산소득, 그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사업소득, 네 번째가 이전소득. 누가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전소득은 이제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거 기초노령연금 이게 공적 이전소득, 길 가다 줍는 게 사적 이전소득. 근데 이전소득 가지고 부자 된다고 보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3가지예요. 소위
근로소득,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삼성그룹 임직원분들 한 1000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제가 솔직히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일만 열심히 하세요 그랬습니다. 상위 1%에 해당되는, 상위 10%에 해당되는 그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그냥 투자 안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나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시고 그러면서 근로소득을 더 많이 모으시면 이미 부자가 되어 계시는 경로에 있는데 굳이 내가 무슨 투자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이고요.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돼요. 나의 가치를 끌어올렸을 때 나에 대한 수요가 많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그럼 나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의 연봉은 떨어지는 거예요. 실장님 많이 찾으시나요, 기업에서? 엄청 찾죠. 마음가짐 때문에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사업소득인데 역시 근로해서 돈을, 월급쟁이로서 월급을 받아서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성을 발휘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뭐 드릴 말씀 굉장히 많지만 사업 관점에서 잘 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하고 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 관점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세 번째가 재산소득이죠. 내가 근로소득도 이미 안 된다 혹여나, 내가 이미 사업소득도 안 된다 혹여나, 그렇게 되신다면 결국 재산소득일 수밖에 없어요. 재산소득은 소위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행위죠. 그게 재테크고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산, 부동산이라는 자산, 그 특정 어떤 매물, 어떤 종목, 그 자산과 바꾸는 행위를 통해서 소위 근로소득이 증가세가 부진하더라도 재산소득을 영위해서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가 있겠죠. 아마도 우리 김작가 TV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재산소득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위 10%다, 나 전문직이다. 근데 의외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전문직일수록, 이미 고자산가일수록 그런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 더 관심 갖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이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관전 포인트로 삼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자산 가치가 올라갈까, 어떤 자산 가치는 떨어질까라는 것을 이제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서 적재적소에, 적시에 또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이렇게 바꿔 나가는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그럼 부자신가요, 마음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닥치로 가네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해요. 이유 묻지 않아요. 정말로. 네. 김 작가, 얘 다음에 얘 부르지 마. 진짜인데. 갑자기 이소모아 같은 얘기를 하세요. 진짜로 말씀드려요. 진짜잖아요. 어쨌든 두 분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뭐 워낙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근로소득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불라님은 좀 다른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근로소득을 좀 불려가지고 이렇게 좀 나름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요즘에 이제 나이가 40을 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걸 정말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책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한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좀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완숙기에 좀 접어들고 그런 기회들이 점점 좀 닫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어떤 투자적인 아까 재산 소득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결국에 근로소득을 합친 근로소득, 자영업, 여러 가지, 사업소득 다 합쳐서 소득 자체를 좀 늘리는 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재산소득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인데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득을 높여서 결국에 지출을 빼고 남은 투자금을 늘리면 이 수익률 곱하는 거, 이 수익률이 그대로여도 투자금 자체가 커지니까 훨씬 부자 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찍었지만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입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저는 그냥 시급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까도 하드워크 얘기를 하셨지만 그 하드워크를 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아까 베버리힐스 같은 데서 부자이신 분들은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시급이 엄청 높으실 거예요. 높은 시급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내 시급을 10,000원,
2만 원, 3만 원. 아마 많이 높으면 한 2, 3만 원, 4, 5만 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보실 것 같은데 1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은 웬만하면 답이 안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뭐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 무언가 다른, 지금과는 좀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뭐 굳이 좀 첨언을 하자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급을 10만 원을 하라고 하니까 왠지 내가 뭔가 엄청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일을 안 해서 버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뭐 저도 그런데 뭐 제가 유튜브도 하지만 유튜브 영상 하나 찍어 놓으면 저는 더 이상 그 시간을 들이지 않지만 여기서 수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급이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급을 높이는 게 시간을 투자를 안 해서 버는 그 소득,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걸로 약간 역발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소득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에 큰 틀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내가 당연히 투자 소득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같이 곱해야 이제는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옆에서 보고 있는데 부자가 안 돼도 이렇게 잘생기고 싶어지네요. 참 잘생겼네. 다음에 저희끼리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4명은 너무 많네요. 네. 그냥 딱 제가 여기 앉았으면 카메라 앵글 딱 맞았는데 굳이 5명 해가지고 원래 식당 가도 5명은 한 테이블 못 앉잖아. 이렇게 한 명 없어지는 거죠, 뭐 다음부터. 안녕히 가세요. 자, 최선화 작가님. 저는 세이노 선생님의 그 아티클을 읽으면서 젊은 시절에 약간 멘토를 삼았었는데, 네. 최근 신간 아니고 이제 온라인에 있던 버전이 이제 인쇄물로 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언론에 처음 김현정 뉴스쇼에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거의 진짜 엄청 몰입해서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 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를 넘어서 잘해야죠. 그리고 실수가 없이 완벽해야 돼요. 저는 유튜브에서도 김 작가님 채널에 좀 출연하다 보니까 저한테 김 작가님 물어보시는 분이 좀 계세요. 김 작가님 채널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20군데 넘는데 출연을 하는데 김 작가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적으로 잘 되는 이유는 바이럴이 되는 소재를 잘 발굴하고 그 소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섭외를 하고 그 사람이 편하게 인터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터뷰 공간과 시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쓰시면서 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아니요, 그러니까 유튜브 문법에서 필요한 기본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채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무서운 것이 온다 뭐 이런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튜브를 잘 하는 사람들은 적은데 그 잘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이끌어냈을 정도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늘어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늘어나는 소득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막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자어로 재는 스탁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사는 플로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 부자라고 할 때 스탁과 플로우가 다 좋아야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간은 부동산 투자 열풍이 좀 불면서 소득은 작은데 투자로 마치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이 좀 제공이 됐었던 것 같고요. 모든 역사와 모든 부자들 중에서 소득이 낮았던 부자는 정말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부인나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또 실장님 말에 공감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모건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을 읽으면 그 모건하우저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완전 꽂혔는데, 당신이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에서 운이 몇 %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많은 성공은 사실은 재현 불가능한 성공이 되게 많아요. 그 재현 불가능하다는 거는 운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요. 특히 자산의 투자 관련해서는 운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 답사 찍으면서 동탄에 갔었는데 동탄에 용인 반도체 시티가 발표가 됐잖아요. 용인 반도체 공장이 발표됐는데 그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판 사람과 발표가 되고 일주일 후에 판 사람이 지적으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매우 운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이뤄내는 성과는 사실 많은 부분이 운에 반영이 되는데, 근데 우리의 소득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정말 좀 덜 반영되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그 얘기는 소득을 늘리고 일을 잘한다는 건 확률이 높은 부자가 되는 경로라는 얘기고,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건 작아 보이니까 좀 잘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까지도 말씀드릴게요. 그 베조스가 버핏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부자가 된다 말을 했을 때, 왜 사람들은 당신 말을 듣지 않냐 이런 말을 했을 때 버핏 답변이 약간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처럼 삼성전자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건데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무리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서 그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액은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전체 2,200만 가구에서 60%의 가구는 순자산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30%의 가구가 3억에서부터 10억 사이예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으면은 이미 벌써 상위 가구가 되는 거고요. 10억이 넘어가면 10%인데요. 순자산 10억이라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마포에 집이 대출 끼고 집을 샀고 그다음에 회사 열심히 다니시면 상위 10%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상위 10%야. 내가 아는 상위 10%는 강남 사람들인데 이거고요. 강남에 계신 분들이 순자산 30억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상위 1%예요. 근데 우리의 체감은 상위 1%가 상위 10%인 것 같고 상위 30%는 상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투자 성과가 좋았거나 약간 운이 너무 작용을 해서 너무 아주 높은 성과, 극단적으로 말하면 로또라고 하겠죠. 로또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도 되게 명확한데 이 마음의 끝이 없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감동적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가 대비해서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일라님이랑 실장님. 뭘 바꿔야 될까요? 일반 사람들이. 저는 아까 말한 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시급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내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뭐 많이 일해봐야 14~15시간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시급을 곱하면은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쓸 거 쓰고 남은 돈을 아무리 투자를 잘해서 곱하기를 해봐야 벌 수 있는 거는 이미 산술상 나와 있는 거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시급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보니 너무 복잡스럽단 말이죠. 막막하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정파인데 이제 사파의 길을 가는 게 뭐냐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수익률을 높여버리면 어쨌든 결과값은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높다는 건 변동성 큰 거, 뭐 이런 것들, 엄청난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물론 소수가 성공하지만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안에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을 늘리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률을 같이 높여야지만, 부자가 되는, 뭐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뭐 정석 같은 얘기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거를 너무나 쉽게 접하는 세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1%를 우리는 10%처럼 체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부자가 된 속도를 너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너무 빨리 부자 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 나눴던 그 어떤 골자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의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일로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열의를 다해서 초대를 해주셨었어요. 심지어 학생들 막 몇백 명이 같이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학교로 초대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동을 받아서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선물을 그 이상으로 들고 가는 거죠. 재능기부 강연이죠, 굳이 따지면. 그리고 역시 뭐 대학에서 그런 초대가 있어서 당연히 재능기부 강연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고등학생들이나 이 대학생들이 오로지 경제 수업을 듣고 싶다, 경제 강연을 듣고 싶다의 니즈가 오늘 뭐에 투자해서 뭐를 가지고 부자가 될까 이거예요. 경제 흐름을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는 좋겠는데 물고기 잡아주세요라는 접근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당장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 당장.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시점이에요. 저는 주식 투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생들은 나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인재가 되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근로소득 레벨 자체를 올려나갈 수 있는 기간인데 그 시간 동안 오로지 부동산, 오로지 주식 투자 이러니까 많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부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부자 말고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부자.
다 근로소득이 기반이 돼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뭐 축구 선수나 뭐 스케이트 선수나 다 근로소득이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끌어올릴까? 이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생산 연령 인구 기간 OECD 기준으로는 65세까지로 보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OECD 회원국하고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낮거나 비슷해요. 빈곤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게도 66세로 진입하면서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라죠.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치솟아요. OECD 회원국의 빈곤율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우리나라가 1위 정도 되지 않나요? 1위 단독 1위예요. 그리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나게 높아요.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그냥 소득이 0이 되는 생산 연령 인구 동안에는 그냥 어떻게 벌고 혹은 자녀 교육비에 쏟아붓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정작 나의 노후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내일 부자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하시면서 노후에도 계속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가 좀 바뀌어야 우리나라 전체가 좀 건전한 그런 이게 너무 캠페인 같네요. 건전한 그런 부자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화이팅. 두 분에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이제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 부자에 대한 혹시나 오해라든가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좀 없애거나 끊어야 하는 거 답변 편하신 걸로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부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뭐 부자도 불행하다? 뭐 이런 거가 가장 대표적인 오해인 것 같고요. 많은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불행 포인트들에서 벗어나 있어서 불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도 세이노 선생님 얘기에 많이 나왔던 포인트고 다만 아까 이제 김관선 시장 얘기를 전 좀 받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거는 결국 연금 때문이잖아요. 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국민연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많은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소위 70%라면 뭐 월에 한 300만 원 벌다가 이제 210만 원 버는 건데 그러니까 은퇴할 법하죠.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게 워너비가 되는 거고 우리는 소득 대체율이 40%니까 300만 원 벌다가 120만 원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의 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그 근로하는 기간에 이 이후를 생각해서 계속 벌어야 되니까 여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잘 살지 않습니까? 소득도 있고 충분히 여유가 있을 법한 상황인데 결국 종말 단계에서 여유가 없으니까 지금 여유가 없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아까 부자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데 서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극한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 그거는 소진적인 그 사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돌아가려면은 그렇게 추진하지 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박 교수님이 이제 정치 쪽으로도 뭔가 하시니까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하고도 이제 교류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다 까는 겁니까? 왜냐면 아까 그 일부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로터리 클럽 후보셨거든요.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층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 부자는 불행하고 뭐 어쩌고저쩌고라기보다는 되면 좋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결국 진짜 여유가 있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다만 모든 사람이 여유가 없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유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끊어야 될 건 뭐냐면은 저는 이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맨 처음 1부에서 부자들의 쇼윈도 앞에 서지 마라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행은 비교로부터 오고 여기 육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보내는 다음부터 우리 애가 큰지 작은지 갑자기 그 전까지는 다루게 돼서 아무런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어린이집 보내면 우리 애가 상대적으로 작았었나? 그리고 뭐 약간 이러면서 갑자기 이런 모든 부분이 비교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를 좀 끊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전 도움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를 막 너무 드러내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이런 형태의 채널들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네, 두 가지 질문이셨잖아요. 부자에 대한 오해.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한우물만 팔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우물만 파는 거는
부자의 엔트리 레벨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 모든 부자들은 한우물만 파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재벌 기업들이 여러 사업체, 다른 분야의 이종 사업 분야 또는 관련이지만 약간 좀 다른 분야의 사업체를 벌리는 이유는 하나를만 했다가 그게 주저앉을 갑자기 대외적인 상황이 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우물만 파기 위해서 여행업만 줄곧 해왔습니다. 자, 코로나 터질 줄 누가 알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회사는 다시 중견기업에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행업 말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광산업을 할 수도 있고 증권업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여행업은 주춤했는데 코로나 터지니 증권이 대박 났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아까도 그냥 빈말이야 여기 계신 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 죄송합니다 부익남님 그래도 제일 직접 자기의 비즈니스를 얘기하셨으니까 유튜브로서 일가를 이뤘고 본인이 하는 일이 있지만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모색하잖아요. 그게 지금 자신의 재산도 관리하면서 더 거듭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한우물을 파서 시급을 올리고 해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한우물만 팔면 안 되고 여러 개를 해야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해한 건 그거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거. 집착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경영학의 구루 중에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든 만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한번 쫙 다시 만나봤냐면 한 시대를 풍미해서 비즈니스로 사업체로 일가를 이뤘던 분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바닥으로 다시 꺼져간 그분들만 다시 만나봤어요. 그리고 나서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저 바닥 지하실까지 고꾸라진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잘못한 게 없더라. 단 세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 그분은 그 반열까지 자기가 직원 5명 가지고 시작했다. 직원 10,000명 되는 그때까지의 그 로직 공식을 가지고 계속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려고 했는데 세상의 판과 비즈니스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세상이 바뀐 걸 그분이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바뀐 것 같은 걸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 방식이 이제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 그걸 고집이나 아집이나 집착하면 안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 인사만 한번 하셔야 되니까 인사말 하시면서 자본주의에서 돈이란 뭔지 한마디씩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명이서 이렇게 그룹으로 HOT 같네요. 맞죠? 5명? 꼭 다음엔 4명이서 합시다. 동방신기로 합시다. 대담을 해보니까 참 재밌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전 포인트도 한 수 이제 배우면서 저도 이제 좀 많이 살찌울 수 있는 배경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맨날 히히닥거리다가 이렇게 진중하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의외의 모습들이 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자본주의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다. 교수님 자본주의의 극한이네요. 극한이다 진짜. 정말 유머야. 이 얼마나 유머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본인이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유머 중요합니다. 돈의 정의를 얘기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자본주의에서 돈을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은 자유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돈이 들고 내가 어디 이동하고 싶을 때도 돈이 들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돈과 관련된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에서 돈은 좀 더 자유롭게 사는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돈은 뭐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다 보면은 손발이 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이유와 얼만큼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준을 가지면서 그렇게 칼을 휘두를 때 안전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돈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돈은 뭐 배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핸드폰 배터리가 많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뭐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지만 배터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절전 모드 켜야 되고 어떨 때는 이제 기능이 막 제한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 돈이 많아서 나쁜 경우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힘든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장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돈에 대해서 꼭 많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배터리 풀로 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분 나오셔서 사실 뭐 돈에 관한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 앵글도 따로 없어서 뭐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콘텐츠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자 또 전문가 애널리스트 교수님 실장님 이런 다양한 분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았고 또 하나는 사실 사적인 목적이었는데 사실 저는 두 명이랑도 인터뷰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교수님 모시면 2시간, 작가님 모시고 2시간, 분란님 모시고 2시간, 여기 모시고 2시간, 어차피 시간 내시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4명을 찍으면 영상이 한 20개 나와요. 진짜 자본주의는 여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찍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사적으로 좀 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등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한번 같이 추억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내 걸 빼앗기면서 어떻게 보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뭔가를 하실 텐데 가는 와중에도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고 좀 밸런스, 균형도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성투하세요.